네, K-바이오에 이어서 K-컨텐츠, 이제는 K-방산의 시대가 왔죠. 최근 국내 방산 기술의 해외 수출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네, K-방산 기술의 현 주소는 어디고 전 세계 방산 산업의 흐름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부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K-방산주들 과연 올해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박소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나토에 한국산 무기가 처음 수출되는 사례로 1차 수출액만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향후 10년여간의 세 차례에 걸친 수출 계획이 모두 성사되면 최종 25억 원어대의 대규모 무기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K-방산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대표 방산주로는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그리고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꼽히는데요. 그중 LIG넥스원의 올해 흐름 살펴보시면요. 한 달 오르고 한 달 쉬면서 좀 파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상향세는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6거래일째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84,800원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 체크해 보시죠. 올해 들어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월 3만 원대에서 6월 6만 원의 고점을 찍고 소폭 조정받다가 다시 5만 원 6,200원까지 올라와줬는데요. 오늘은 좀 숨고르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시스템에 대한 의견 살펴보시죠. 한화시스템은 425 사업에 레이더 탑재체를 공급하면서 관측 위성용 탑재체 수행에 경험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UAM 부문은 오버에어사와 기체 공동 협력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미국 허니월과 미래형 항공기체 체계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주요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융합이 신사업의 상업화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이 DB금융투자에서는 우주 개발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 보면서 목표가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IG넥스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방산은 한국의 전통 산업들과 달리 내수 매출 의존도가 높고 이 제품의 수요가 경기보다는 국방 예산에 좌우됩니다. 이 전쟁과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 등 이 거시경제 변수들에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어 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고 있는 올해 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특히 LIG넥스원은 이 사업 구조가 단순한 순수 방산업체로서 이 상계 논리에 가장 부합한 종목이라고 삼성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밸류에이션도 낮은 편이라 보며 목표가 11만 원을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다음 요즘 뜨거운 종목이죠.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어제 늘려온 뉴스 이후 새로 나온 리포트는 아직 없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최근 글로벌 전차 강국인 독일이 국방 예산 증액과 함께 자국의 군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변 유럽 국가들의 전차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SK증권은 이번에 이뤄진 대규모 수출이 중장기적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향후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2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박소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한번 해보죠.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의 비중이 약 한 2% 남짓인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전 세계 방산 산업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0조 정도가 전 세계 방산 시장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거의 뭐 한 10%도 되지 않는 실제 이제 아마 작년 매출이 10몇 조 정도 됐을 거라고 제가 사실 좀 정확한 수준이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작년 기준으로 쳤을 때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년까지 기준으로 쳤을 때는 전 세계의 한 10위권 그러니까 한 9위 정도까지의 수출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뭐 폴란드 판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해서 솔직히 작년 한 해 할 것 이상을 이미
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기대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전 세계 제가 600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 한 300 몇십 조 정도가 거의 400조 가까이가 미국이 판매를 하고 있다.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산 산업의 패권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일까요? 어디입니까? 뭐 사실은 네. 방산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무기 체계를 누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는 그 예전 우리 냉전 시절 생각해 보면은요 각 그 진영의 맹주들 위주로 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전 시절 기준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 진영은 당연히 미국 무기 체계가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공산권 여기는 당연히 러시아, 소련 무기 체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뭐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PC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있다. 그러면은 PC를 산 사람들은 계속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뭐 주변 기기들 전부 PC로 가는 거고 애플을 산 사람들은 애플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표준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양쪽이 좀 틀려요. 그래서 당연히 그 미제 혹은 나토 규격의 무기 체계로 시작한 국가는 그걸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러시아 기준으로 간 국가는 당연히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국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토 기준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 이것이 거의 전 세계 표준으로 됐고 구동구권 국가들도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뭐 그 폴란드 뭐 판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구소련제 무기 체계의 중심이 됐던 것을 이제 나토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 산업이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약간 플랫폼과 비슷하네요. 결국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뤄낸 플랫폼 안에서 예. 국가들의 줄서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일한 플랫폼에서 쌓다 보면 효율성이 좀 높아지니까요. 근데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확히 아는 건가요? 인도가 이런 서구권과 동구권의 플랫폼의 이런 무기들을 막 쓰는 것 같은데 인도는 왜 그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미국 냉전 시절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역사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완전히 섰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길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서구제 무기체계, 뭐 어떨 때는 소련제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사온 것들이 여태까지의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무기체계 중에서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마치 PC와 뭐 애플을 섞어서 쓰듯이 그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어찌 보면은 한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한계일 수 있다는 게 좀 더 고무적이네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앞에도 말씀 주셨지만 방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글쎄요 한국한테는 약간 기회인가 싶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사실은 이 무기 체계 판매는요, 이 전쟁이라든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우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요,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 위협에 돈을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 이게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가 큰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실감이 돼야 거기에 돈을 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치적으로 봐도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중립표방에 갔던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가 나토에 이렇게 가입을 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많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그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방산 이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무기 체계를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21세기 이후에 가장 그러니까 실전을 많이 겪은 국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강자로 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잘 판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근데 러시아제 무기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유지 운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부품 같은 것들 막 통째로 갈아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러시아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런 환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그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요. 예, 러시아군이 너무나 졸전을 펼치는 바람에 물론 그것이 이 병사들의 숙련도, 그러니까 전투 부대들의 어떤 전투 능력들이 얼만큼 제대로 단련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러시아 무기 체계들이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되려 아마 그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야, 이거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 혹은 딴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질문은 좀 재밌어갖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외신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국내 기사랑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 말씀 주셨던 초기의 그 졸전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러시아에 좀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이 방산의 무기 판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트리거일 텐데 이 고도의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저는 그 핀트가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러시아가 지금 소위 말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펼치고 있는 것은 전선 성격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4개 축선을 통해서 러시아 전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막 병력이 분산되고 예를 들어서 그 작전 지원 이런 것들이 군수 같은 것들이 한계가 있던 것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졸전을 펼친 게 맞는데 이게 돈바스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화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거죠.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그렇게 병력을 모을 어떤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그게 왜냐하면 소위 졸전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세했다라고 하는 시점 자체가 아직 미국이라든가 서구의 무기체계가 전선에 돈바스 전선에 배치되기 직전이었어요. 이게 이제 배치되고 난 다음에 하이마스라든가 이런 미사일 공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무기 저장고 같은 데가 다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러시아제 무기 체계 분명히 장점이 있고 잘 끌고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환상이 되려 깨진 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좀 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대표 방산 기업들이죠. 한국항공 우주산업,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좀 될까요? 글쎄요, 제가 주가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좋은 소식들이 계속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이 뭐 KF-21 그러니까 보람에 얼마 전에 나왔던 전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 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제 분명히 양산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 FA 그 50 같은 이 기체 지금 폴란드 판매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기체가 사실은 의외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시장에 약간 중간지대를 점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 전투기들 뭐 이런 것들, 뭐 스텔스기 이런 것들을 사고자 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굉장히 적당한 성능이지만 이렇게 우수하게 쓸 수 있는 가격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예. 이제 이런 시장들을 아마 개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한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성능 개량 같은 걸 통하면 이제 이게 보통 복자여서 문제였는데 이걸 그러니까 두 명이 타는 거를 한 명으로 줄이는 그런 네. 개발 비용도 뽑아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자 일단 뭐 K2 전차, 뭐 흑표 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미 한번 판매를 했습니다. 해외에. 왜냐하면 터키 알타이 전차라고 하는 게 우리 K2 흑표 전차의 설계를 가져와서 이제 만든 것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요. 이게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결국 이 싸움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양산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것이 네. 우리 분명히 서구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 굉장히 크고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왜 폴란드 같은 나라 한국에 와서 이걸 자꾸 사겠다고 그러냐,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빨리 생산하고 빨리 넘겨줄 수 있는 이 능력, 네. 이게 우리가 산업 전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접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에 맡겨가지고 해서 야 뭐 전차 뭐 200대 뭐 앞으로 5년 내에 줘.
그러면은 생산이 못 한다는 거죠. 생산 뭐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2, 3년 내 뽑아서 줄게.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사실은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지금 당장 접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신무기 체계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5년, 6년 있다 줄게 이러면은 네. 이 나라 입장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빨리 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갖다 줘서 그 나라의 안보 위협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뭐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지만 빠른 생산력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인기나 전쟁 통제 시스템도 요새는 좀 각광받는 분야라고 하던데 이 무인기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영화 탑건 보셨죠? 예. 거기 앞에 보면 이제 무인기로 다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예. 하거든요. 실제로 좀 성장할 분야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지금 어느 나라고 가장 큰 문제가 인구 네. 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50만 명 정도 병력이라고 하지만은요, 이제 앞으로 30만까지 줄어들 겁니다. 한 20년, 30년 뒤에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땅과 나라는 계속 있는데 그거를 병력이 안 받쳐주면 무인 시스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 무인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사람을 덜 쓴다 절대 아닙니다. 아직 현재 기술로는 되려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자 이제 이게 미래가 돼서 소위 자율 무기 체계 AI가 탑재되고 해서 스스로 판단과 조종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이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이제 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미래가 뭐 당장 뭐 10년 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일단 20년, 30년 뒤 정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차 뭐 이런 거 비행기 보듯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사이까지 어떤 회사가 생존해서 그러한 능력을 실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네. 되겠죠. 그럼 실제로 한국의 무기 비즈니스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일단 이게 약간 우리 그 다른 산업들과 좀 비슷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되게 저가 이미지로 인식이 됐다가 지금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무기체계도 원래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만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성능들이 더해지면서 야, 이 가격에 이런 것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무기체계로 발전하고 이제 얼마 더 지나면 정말 제값을 받는 더 비싼 무기체계들,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체계들을 이제 뭐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방산 얘기 좀 재밌네요. 보시니까 일단 글쎄요, 방산의 끝판왕? 예, 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최근에 누리호 발사 이후에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돼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항공 우주를 하나로 못 씁니다.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뭐 이 전투기 뭐 KF-21 비행 성공 갖고 막 세계 여덟 번째 국가다 박수치고 그런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기술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술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바탕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결국은 이제 그 바다 해외 기술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처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뭐 모방을 하다가 그것을 짝 치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각 회사들이 각 R&D 능력을 얼만큼 투자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이제 방산 같은 것들 우주 같은 것 걔들 진작에 인공위성 만들고 날리고 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네. 거의 인력의 20% 이상의 R&D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20% 이상을 R&D에 재투자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항공 우주 쪽이 되게 어려운 게 R&D에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있냐 없냐가 그 기업의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아마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K방산의 시대가 오늘 글로벌 탑5를 도약을 노리고 있다. 오늘 방산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저도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방산기술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